음악 이야기는 이쯤 할까요? 비부 목사가 말했다. 가여운 샬럿 언니, 비에 흠뻑 젖겠어요? 루시가 대답했다. 그런 원정은 딱 바틀렛 양다운 일이었다. 그녀는 분명 덜덜 떨며 지치고 배고픈 상태로, 하지만 천사 같은 미소를 띤 채 돌아올 것이다. 치맛다는 진흙투성이가 되고 베데커는 물에 불어 너덜너덜해졌으며 목에는 간질간질한 기침을 달고서 말이다. 그러다 날씨가 화창해서 온 세상이 노래하고 공기가 포도주처럼 달콤한 날에는 정작 거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은 늙은이라 팔팔한 젊은이의 동행으론 적절치 않다는 말을 내뱉으면서 레빗이 양이 사촌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군요. 비 오는 날에 이탈리아에서 진정한 이탈리아를 찾을 수 있다고 믿나 봅니다. 레빗이 양은 참 독특하시니까요. 루시가 중얼거렸다. 참 독특하다는 말은 베르톨리니 하숙집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최고의 성과이자 전형적인 문구였다. 비부 목사는 그 독특함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겉으로 드러냈다간 성직자 특유의 편협함 때문이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그런 이유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로 그는 침묵을 지켰다. 정말인가요? 루시가 경외심 가득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레빗이 양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게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무슨 내용인데요? 현대 이탈리아를 다룬 소설이 될 거랍니다. 비부 목사가 답했다. 자세한 설명은 캐서린 앨런 양에게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사람 중 단어를 가장 기묘하고도 멋지게 구사하는 분이니까요. 레빗이 양이 직접 말해주면 좋을 텐데. 처음엔 정말 친하게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산타크로체에 갔던 그날 아침, 제 베데커를 들고 도망치듯 가버린 건 정말 너무했어요. 샬럿 언니는 제가 사실상 혼자 남겨진 걸 보고 무척 화가 났고, 저도 레빗이 양에게 짜증이 좀 났거든요. 어쨌든 두 숙녀부는 화해한 모양이더군요. 목사는 바틀렛 양과 레빗이 양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여인의 갑작스러운 우정에 흥미를 느꼈다. 두 사람은 늘 붙어 다녔고, 루시는 소외된 제3자가 되곤 했다. 레빗이 양은 대충 파악이 됐지만, 바틀렛 양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기묘함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물론 그 기묘함에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이탈리아라는 곳이 그녀를 턴브리지 웰스에서 그가 점찍어 두었던 깐깐한 보호자라는 경로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평생 독신녀들을 연구하는 것이 목사의 취미였다. 그들은 그의 전문 분야였고 직업상 그런 연구를 할 기회도 충분했다. 루시 같은 아가씨들은 보기에 참 매력적이었지만 비부 목사는 어떤 깊은 내면의 이유 때문인지 이성에 대해서는 다소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매료되기보다는 관찰하는 쪽을 선호했다. 루시는 세 번째로 가여운 샬럿 언니가 흠뻑 젖을 거라고 말했다. 아르노강은 범람하듯 불어나 강가 모래사장에 남겨진 작은 수레들의 흔적을 씻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남서쪽 하늘에 흐릿한 노란색 안개가 나타났다. 날씨가 좋아진다는 징조일 수도 혹은 더 나빠진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루시가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마침 문으로 들어오던 캐서린 앨런 양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나, 허니처치 양. 감기 걸리겠어요. 비부 목사님도 계시는데. 여기가 이탈리아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제 언니는 지금 뜨거운 물주머니를 껴안고 있답니다. 편의 시설도 제대로 된 비품도 하나 없으니. 그녀는 남자 한 명, 혹은 남녀 한 쌍이 있는 방에 들어설 때면 늘 그렇듯 수줍어하며 그들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허니처치 양, 문을 닫고 방에 있었는데도 당신의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닫는 것 참 중요하죠. 이 나라 사람들은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남의 사생활을 병 옮기듯 가로챈다니까요. 루시가 적절히 대답했다. 비부 목사는 차마 이 숙녀들에게 모데나에서 겪었던 일을 들려줄 수 없었다. 목욕 중에 하녀가 불쑥 들어오더니 상관없어요. 난 늙었는걸요라고 쾌활하게 외쳤던 그 사건 말이다. 그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앨런 양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참 불쾌한 족속들이죠. 어디든 기웃거리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가 정작 본인도 모르는 걸 미리 알아차리니까요.
우린 그들의 처분에 맡겨진 셈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읽고 욕망을 예언하죠. 마부부터 시작해서 저 조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우리를 속속들이 발가벗겨 놓습니다. 전 그게 참 싫군요.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어찌나 피상적인지. 지적 생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언젠가 베르톨리니 시뇨라가 제게 외쳤던 말이 딱 맞습니다. 오, 비부 목사님, 제가 애들 교육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신다면요. 전 무식한 이탈리아인에게는 우리 빅토리아를 맡기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설명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앨런 양은 목사의 말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자신이 기분 좋게 놀림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언니는 비부 목사에게 약간 실망했는데 대머리에 갈색 구레나룻을 기른 목사라면 좀 더 고리타분하고 엄격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사실 저렇게 호전적인 외양 속의 관용과 공감, 그리고 유머 감각이 깃들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앨런 양은 만족감 속에 계속해서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자리를 잡더니 마침내 그 이유를 드러냈다. 그녀가 앉아있던 의자 밑에서 터키석으로 EL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금속재 담뱃갑을 꺼낸 것이다. 그건 레빗이 양의 것이군요, 목사가 말했다. 참 좋은 친구예요, 레빗이 양은. 하지만 담배 대신 파이프라도 피웠으면 좋겠네요. 어머나, 목사님, 앨런 양이 경악과 웃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사실 그녀가 담배를 피우는 게 보기 흉하긴 해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쁜 이유는 아니랍니다. 일생의 역작이 산사태에 휩쓸려 사라진 뒤에 절망적인 심정으로 시작한 거니까요. 그러면 좀 용서가 되지 않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루시가 물었다. 비부 목사는 만족스럽게 등을 기대고 앉았고 앨런 양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설이었대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다지 좋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재능을 오용하는 건 참 슬픈 일이죠. 사실 대부분의 천재가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아말피에 있는 카푸친이 호텔의 갈보리 동굴에서 거의 다 쓴 원고를 놔두고 잠깐 잉크를 가지러 갔대요. 잉크 좀 주시겠어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 사이에 동굴이 굉음을 내며 해변으로 무너져 내렸답니다. 가장 슬픈 건 그녀가 자기가 뭘 썼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엾게도 그 일로 몸져 누웠다가 담배의 유혹에 빠진 거죠. 이건 큰 비밀인데 지금 그녀가 또 다른 소설을 쓰고 있답니다. 요전 날 테레사와 폴 양에게 말하기를 현지 색채는 다 수집했다더군요. 저번 건 역사 소설이었지만 이번 건 현대 이탈리아가 배경이라나 봐요. 하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전까진 시작할 수 없다더군요. 처음엔 페루자에서 영감을 얻으려다 이곳으로 온 거예요. 이건 절대로 소문내면 안 돼요. 그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쾌활하다니 사람마다 배울 점은 하나씩 꼭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록 그 사람의 행동에 찬성할 순 없더라도 말이죠.